자, 이제부터는 파트 2, FTA 후에 만들어진 농지 관련 법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 FTA에서 만들어진 이 법이, 이 농지를 지원하는 법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거는 제목이고, 제일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FTA가 시작이 되면서 그 많은 농업인들을 지원하는 법이 만들어졌는데, 우선 FTA가 뭐냐 이런 얘기죠. FTA는 자유무역협정으로서 서로 간에, 국가와 국가 간에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수출로 경제를 일으키는 나라입니다. 자동차든지 전자제품든지 많은 것을 생산해 내더라도 외국에다가 수출을 할 수 없으면은 그러한 공장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많은 외국들과 무역 철폐를 해서 우리의 한국의 제품을 시장을 넓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자제품으로는 상당한 강국이지만은 그 외에 우리나라와 그 FTA를 체결하는 나라는 농지가 넓고 또 농축산물이 싼 것을 우리나라에 그 팔려고 우리와 FTA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간에 우리가 만들어서 수출하는 자동차나 전자제품은 상대편 국가에서도 관세를 철폐하고, 반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농축수산물도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로서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약 5천만인데 5천만이 이 농축산물을 수입하는 것과 수십억의, 예를 들어서 인도나 중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에 이런 수억씩 돼 있는 곳에 우리가 무역 협정을 풀어서 수출을 한다면 우리로서는 상당한 이익이기 때문에 FTA를 안 할 수도 없죠. 그렇지만 FTA를 하자 보니까 또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것이 또 상당히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 수 없이 정부의 정책은 FTA에 의해서 수익을 많이 내는 회사에게 세금을 걷어서 피해를 보는 농업인에게 지원을 해주자 하는 정책을 세웠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지원해주는 법을 만들어야 되게끔 됐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만드는데 제일 첫 번째 만드는 법이, 이 보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놓고, 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도 지원해주고 저렇게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농지에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정부에서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가를 알고, 우리도 농사를 짓고 그 정부에서 해주는 특혜를 받을 수 있으면은 좋은데,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 FTA란 제가 설명을 했고, 우리나라와 지금 FTA를 체결한 나라가 약 59개국입니다. 제일 먼저 칠레, 싱가포르를 시작해서 쭉 오고 인도도 하고 유럽하고도 하고 페루, 미국, 튀르키예, 호주, 캐나다, 중국, 이렇게 이 많은 나라들과 FTA를 체결하다 보니까 이 FTA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그 농업인들을 지원해주게 하는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은 언제부터 만들었냐면, 자, 보시겠습니다. 2011년 10월 22일서부터 시행한다. 지금이 23년이니까 약 한 12년 전서부터 이것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게끔 됩니다. 자, 만들어서 뭐를 어떻게 지원해 주냐 면, 농업인들의 피해에 대한 보전, 그 다음에 농업인들 지원을 해주는 방안, 피해에 대한 보전, 그 다음에 자유무역적 이행에 따른 피해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자유무역적 피해 보전을 해주는 거고, 이렇게 피해를 보는데, 피해를 보는 정도뿐이 아니라 뭐 사업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폐업을 할 텐데, 이 폐업을 하는 것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주기엔 기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자유무역협정 체결했던 이행 지원금을 설치하게끔 만들어서, 이 기금은 농업인 등의 경쟁력 향상을 하고 피해를 보는 것에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업인들의 피해 보전, 여기 보시면 뭐 이 기금에 어디다 쓰느냐, 농업인들의 피해 보전, 폐업 지원, 생산자 단체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업, 이런 거를 갖다가 지원하게끔 만들어 놓고, 이 법에 의해서 수십 개의 법이 새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의 종류를 가지고 어떤 법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는가를 제가 아는 만큼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설명을 먼저 드리기 전에 여러 가지 법을 쭉 보고 정부의 정책을 제가 우선 정리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여러 개 수십 개의 법이 만들어 놓은 것이, 정책이 보면은 농지를 소유한 사람과 농사를 짓는 사람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내가지고 법이 아주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구분해서 농지가 없더라도 농사를 짓는 것에 종사하는 사람, 농사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 농지가 없어도 농사를 직업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지원해 주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농지를 소유한 사람과 경작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구분해 낼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농업 경작을 대규모로 유도해, 이게 원칙적으로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은, 일부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농사를 안 지어도 되는 농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일정 기간 이상 농사를 지은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이란 제가 알기로 8년 이상입니다.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사람으로서 더 이상 영농 생활하기가 어렵다고 할 때는, 그 사람에게는 그 농사를 보유하면서 농사를 안 지어도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가 농사를 지어서 농업인이었는데 상속으로 받은 사람은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상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유하게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를 소유한 사람도 언제든지 농지은행을 통해든지 해서 농지를 임대를 해줄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농지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의 넓은 곳에서 농사를 짓는 노와 가격 경쟁을 하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격으로 낮게 해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품하는 생산을
고급화시키는, 고급화시킨다는 얘기는 유기농으로 만든다는 얘기고, 이 유기농이 우리가 진짜 유기농인지 가짜 유기농인지를 알 수가 없는데, 정부에서 직접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는 것을 신고를 받고, 실질적으로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는가를 확인해보고, 진짜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확인이 되면 정부에서 유기농이라는 것을 마크를 찍어줄 수 있는 이러한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령화 농업인의 조기 은퇴를 유도한다. 나이가 먹어서 농사를 짓지 말라, 이런 뜻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원칙의 법을 만드는 것을 보면은 원래 옛날부터 농사를 짓던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뜨면 농토로 나가서 농사를 짓고 있다가 해가 지면 들어오는 겁니다. 즉 농사를 짓는 것을 몸으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고 외국에 수출을 하기 위한 것은 몸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농사를 지어서 고급화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 몸으로 농사를 짓던 사람은 다른 직업으로 유도를 하고, 젊으신 분들이 과학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옛날에 몸으로 농사를 짓던 사람을 다른 직업을 만들어서 은퇴하게끔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을 경작하지 않고 경영하도록 한다. 제가 예전에 이 시골에 있는 그 교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배를 끝내고 교인들과 같이 점심 식사를 하려고 그 교회에 있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당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한 여자 집사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내가 가지고 있는 밭에 상추밭을 갈아엎으려고 하니까 혹시 상추 필요하신 분은 그 안에 와서 마음대로 따 가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제가 그 집사님께 한번 여쭤봤죠. 왜 그렇게 하느냐 물어봤더니 상추값이 떨어져서 수확해서 팔아봐야 그 인건비를 못 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시골에 있는 그 농업인들이 절대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농업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게끔 되면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농지를 빌려든지 사서 농업 회사를 만들고, 거기에 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그 회사에 출근을 하는 겁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하고 12시에 점심 먹고 5시에 퇴근하면서 월급여를 받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농사가 잘못 지어든지 잘 지어지든지, 농축산물의 생산 가격이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상관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 사람도 농업회사에 가서 월급을 받게끔 되면 안정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농사를 짓는 것을 그렇게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질 수 있지만은 조합법인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끼리 같이 비료도 살기도 하고 농기계를 같이 쓰기도 하고 팔로도 같이 열 수 있도록 조합법인도 만들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은 우리는 전, 답, 과손이면은 무조건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나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농기계가 들어가기 어려울 수 있다든가 경사가 진다든지 조갈이 농지가 됐다든지 또는 농수로를 만들기 어렵다든지 해서 지목이 전답 과소노라도 현황이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에 이거는 무조건 전답과소니까 농사를 지어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농어촌 정비법에서 한계 농지 및 영농여건 분리 농지로 만들어서 그러한 농지는 전답과손이라고 하더라도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고 개발을 할 때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도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수십 개의 법이 만들어진 것을 전부 다 검토를 해보니까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만들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서부터 법 제목 하나하나에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지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보면은 농업경영체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농업경영체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은 말씀드렸지만은 농업법인이나 조합법인을 만들 수 있도록 됐습니다. 보면은 농업 관련 생산자 단체는 5인 이상을 조합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두 번째 보게끔 되면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농자법을 대관하거나 농어촌 관광 회업을 하는 자는 대통령의 정함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즉, 이 부분은 그 농업경영체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제일 큰 것이 조합법인과 회사법인을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이 부분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내가 어떤 농지에 어떻게 어떤 농사를 어떻게 짓는다 하는 것을 다 등록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유기농 농사를 짓는다 이럽니다. 그럼 유기농 농사를 짓는 것을 등록을 하고 보고를 하게끔 되면 정부에 있는 그 우리 공무원들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수시로 정말 그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는지를 검토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주고 농업경제 등록을 해놓고 인증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법이 농업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법이 있는데 그 2021년도인가에 LH 사건인가에 의해서 이렇게 농업법인은 부동산업을 할 수 없게끔 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농업법인이나 농업조합법인은 농지를 사서 개발을 하거나 이거를 임대를 주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농업법인은 할 수 있는 것이 농업용의 경영, 출하, 가공, 판매, 수출,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 관광 휴양산업 이런 것만 해야 되지 다른 농지를 사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한다든가 하는 목적으로 하게끔 되면 그러한 농업법인은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도록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면은 농업경영체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가지고 농업인에 관한 정보, 세대원에 관한 정보, 농업법인에 관한 정보, 그러니까 농업인이 개인이 있고 농업법인이 있는데 농업인에 관한 정보와 세대원에 관한 정보, 농업법인에 관한 정보, 그 다음에 거기에 농사를 짓는 농지에 관한 정보 이런 것을 전부 다 등록을 하게끔 법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여기는 보면은 제가 이게 농업법인 만들기 정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예전에 이제 농업법 주식회사 농업법인이라는 걸 만들게끔 되면은 일반 주식회사나 농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나 똑같지만은 정과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법인 만들기 정관을 예로 만들어서 예전에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10한 몇 년 전쯤입니다. 이게 그때 이게 농업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교재에다 올려놓고 혹시 여러분들도 농업법인을 만들게끔 되면은 이러한 농업 그 정관을 이걸 보고 한번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주주의 자격, 출자 한도 내에서 출자한 농업이나 농업단체 아닌 자가 자도 주주가 될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농업회사법인에 출자를 하고 주주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한번 중요한 것은 보면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이사의 3분의 1 이상은 농업인으로 한다. 이사가 있는데 이사 중에 그 3분의 1은 농업인으로 하고 이사가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주주로 출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의 3분의 1 이상은 농업인으로 해야 된다. 이사가 3명이면은 1명이면 농업인이 되지만 이사가 4명이나 5명일 때는 이사가 2명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총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 돼야 된다 하는 조건만 있고 나머지는 그 여러분들이 그 농업법인을 만들 때 조금 필요한 대로 수정을 해서 정관을 만들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농업소득의 보존에 관한 법률입니다. 원래 이 농업소득에 관한 법률은 농사를 짓는 사람을 보조해주기 위해서 직접지불금, 변동지불금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직접지불금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 2015년 전에 2013년도까지 논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이제 쌀이 수입이 오게끔 되면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논농사를 안 지어도 직접 지불금을 주고 지을 때는 변동직불금을 주는데 그 변동직불금이라는 것은 매년 정부에서 쌀 가격을 고시를 하고 그 쌀 가격 고시한 밑으로 떨어지게끔 되면 떨어진 것에 80%를 지원해 주는 것이 변동직불금이고 논을 가지고 있어도 예전부터 있던 논에 논농사를 짓지 않아도 직접 지불금을 줬었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었습니다. 제정은 12년도에 했고 시행은 15년도에 했습니다. 이렇게 쭉 하다가 이번에 이것을 법이 다시 변경이 됐습니다. 어떤 법으로 변경이 되냐면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지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옛날에는 직접지불제와 변동직불제가 있었는데 이게 보면은 그 직접지불제도가 있는데 면적 직접지불금과 기본 직접지불금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저도 이 그 직접지불금은 면적지불금과 직접지불금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여튼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그 직접지불금을 지불하는 것이 있고 일정 면적 미만에다가 농사를 짓는 사람도 짓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가 그 이번에 그 우리 그 제주도에 가서 농지를 투자해 보니까 그 농지에
직접 지불금을 신청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래서 법을 보고 거기 담당 공무원에게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법률로 보면은 직접 지불금과 변동 지불금이 전부 다 직접 지불금으로 바꿨으면서 직접 지불금이 면적 지불금과 기본 지불금으로 어떻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일정의 그 직접 지불금으로 그 보조를 해주는 법이 있습니다. 보면 여기 보면 기본 직접 지불금 지급 대상자, 소규모 농가 직접 지불금, 소농 직접 지불금을 지급한다 언제 이하, 이렇게 해서 조건이 영농 종사 기간, 농촌 지역 거주 기간 등을 전부 다 합치고 종합소득세액이 얼마 미만인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지급을 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는 면적 직접 지불금도 있어서 면적에 의해서 그 또 그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 면적 구간별로 논농업, 방법에 농업하는 것에서 어떤 농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그 이렇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면적 직접 지불금과 그 다음에 소규모 농가 직접 지불금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지금 지급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농업 및 농촌식품 산업기본법입니다. 농산물과 식품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원산지가 어디고 어떤 것을 어떻게 생산을 해냈는지 이런 것을 다 관리를 하고, 만약에 유기농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정부에서 유기농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인증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백화점이나 시장에 가서 똑같은 그 상추를 하나 산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상추인데 100원이 갈 수도 있고 500원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원이냐 500원이냐 차이는 유기농이냐 아니냐의 차이인데, 우리가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유기농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많이 먹는 거 아니고 소규모를 먹기 때문에 우리 건강을 생각해서 속지만 않는다면 유기농 100원보다는 500원을 내더라도 유기농을 사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진짜 유기농인지 말로만 유기농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관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증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들을 그 육성을 하고 지원해 주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면 그 다음에 조합법인과 회사법인도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농업 경영체 경영정보 등록, 정부는 농업 농촌과 관련된 융자 보조금 등을 지원받거나 받으려는 농업 경영체에 대해서 농지, 축사, 임야,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그러니까 생산수단이죠. 생산수단을 유기농으로 생산한다. 이거 생산 농산물, 그 다음에 생산 방법 이런 거에 전부 다 등록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6번째입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와 촉진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그 마을 단위로 농어촌 체험마을이나 휴양마을을 합의를 해서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고 도시민에게 생활체험 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해갖고 이 지역에서 판매하는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관광농원산업이라는 것을 뭐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번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농어촌 체험마을, 휴양마을, 관광농원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각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이 같이 탄성을 하고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농어촌 체육형말로 만들게끔 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배제를 하는데 폐교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숙박서실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마을 공동시설을 각 시설별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의 숙박서실로 하는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위생관리법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식품위생관리법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도농교육 교육과정에 인증해갖고 우리가 이 직업으로 와서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에 교육을 하고 마을 해설도 해주고 이런 것을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지원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가 농어촌 정비법입니다. 이것은 2019년도에 만들어진 농어촌 정비법인데 지금 보면 농지를 가능한 한 확대를 해서 같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하고 우리 농업인에게 농수로를 대주는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 상류에는 일반 공장을 지을 수 없게끔 만들어져 놓고 그 다음에 이 시골에 빈집을 정리하게끔 만들어서 이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빈집의 현황을 실태를 조사를 하고 빈집의 철거나 개축 수리를 하는 것을 추진 계획을 잡고 보면은 빈집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그 수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빈집에 대한 신고를 하는데 현재의 경관을 해소하고 있는 경우나 그 보존을 위하여 방책에 부적절한 경우에는 이렇게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하고 자진 철거에 대한 지원도 해주고 그 다음에 농어촌 관광 휴양 당지의 개발도 하고 관광 농원도 개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관광 농원을 만들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빈집에 대해서 철거나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농지를 대규모로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농어촌 정비법입니다. 그 다음에 전, 답, 과수원인데 농사 짓기가 어려운 곳은 한계농지를 만들어서 이 한계농지에서 영농역권 분리농지를 만들어서 그러한 경우에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여기 시행령에 보면 빈집의 철거 결정 통지도 하고 빈집의 철거 보상자도 하고 빈집을 매입도 하는데 이런 모든 것을 하려면은 경비가 필요한데 이 경비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원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농어촌 민박사업 우리가 원래 민박사업이 아니라 예전에는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여관, 여인숙에서 여관, 모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러한 모텔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 아니면 건축허가를 내주지를 않았습니다. 않은데 지금은 각 시골에 보면은 이 펜션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이 이렇게 숙박업을 하고 있는데 이 숙박업은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사업으로 해서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관리 지역에서도 이렇게 집을 지어서 숙박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농어민들을 위한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사업자입니다. 이렇게 농어촌 민박을 할 수가 있는데 무조건 다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농어촌 민박 제주도에 있는 조건을 봤더니 제주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본인 소유의 건물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은 민박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 집이 아니더라도 임차해서 3년 이상 거주를 했고 향후 2년 이상
민박업을 운영을 하겠다 하는 약속을 하게끔 하면은 그 본인의 주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택을 임대해서라도 민박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택이 개인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법인 소유의 주택은 농어촌 민박 사업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제주도뿐만 아니라 뭐 어디 안동, 영주 뭐 어디든지 뭐 속초, 고성 이런 곳에 가서도 거기에 보면은 농어촌 민박 조건이 그 지자체별로 이렇게 조건이 만들어진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언제든지 그런 곳에 집을 짓고 농어촌 민박 사업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농어촌 관광 휴양 사업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농어촌 사업은 보면 휴양 단지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관광 농원 사업이 있고 농어촌 민박 사업이 있습니다. 이 민박 사업은 조금 아까 설명을 했고 휴양 단지는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에서 100만 제곱미터까지는 휴양 단지고 관광 농원은 10만 제곱미터 미만만 되면은 관광 농원 사업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 기준이 이렇게 따로 있으니까 그 시설 기준에 따라서 휴양 단지의 사업과 관광 농원 사업과 그 다음에 이 농어촌 민박 사업에 의해서 조건이 다 다르니까 이 조건에 맞춰서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계 농지, 영농여건 분리 농지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헥타르 미만의 조가리 농지, 그 다음에 농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농지, 그 다음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한데 농수로가 없는 농지, 경사도가 15도 이상 된 농지, 이런 농지를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한계 농지로 만들고 한계 농지로 지정해서 그 영농여건 분리 농지로 만들어졌는데 그때 지정을 못했더라도 그 후에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자체가 농지 주인이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다 할 때는 이렇게 한계 농지를 지정을 해서 신청을 하면은 검토를 하고 그 영농여건 분리농지로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조금 아까 특정 빈집 신고소 해가지고 여기 일반 개인이라도 그 어느 곳에 위험하든지 범죄가 일 수 있는 그런 특정의 빈집이 있을 때는 빈집 신고를 하게끔 되면은 그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철거를 명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무언가를 대책을 세우게끔 만들어진 겁니다. 여덟 번째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입니다. 이 농어촌공사에서 이 농지 전용 부담금을 자원으로 해서 많은 농업인들을 지원해주는 엄청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보면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제가 보면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냐면 농지를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자 여기 보면 경영회생지원의 농지 매매 사업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농지 매매 임대 교환하는 사업 공공임대형 농지 매입하는 사업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제가 보기에는 농지연금에 대한 것이고 오늘 제가 농지연금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24조의 5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전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농업인들의 가장 혜택을 받는 것이 농사를 지으면서도 여러 가지 뭐 매매도 할 수 있고 팔 수도 있고 빌릴 수도 있고 농지를 사달라고 할 수도 있고 빌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이 농업인들이 은퇴를 앞두고 연세 드신 분들이 그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 우리가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직장을 다니게끔 되면 지금 퇴직금으로 해서 연금을 받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농사를 평생을 지은 사람은 연금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지자를 갖고 있는 사람을, 농지를 담보로 평생을 농사를 짓는 사람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획기적인 농민들을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농지연금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농지연금은 60세 이상에게 지원을 해주고 5년 동안 영농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가입 요건은 본인이 60세 이상이어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영농 경력은 5년 이상이어야지 됩니다. 여기 보면 만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농 경력이 얼마? 5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농지냐 이런 얘기인데, 본인이 농지를 가지고 5년 이상 농사를 계속 짓고 있었던 농지면 다 해주는데, 제일 첫 번째 사업 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상속받은 농지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 대상자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이런데, 이거는 이제 2020년 이후에 이렇게 경매나 공매로 농지를 낙찰을 받아서 한 번도 농사를 안 짓던 사람이 그런 것을 가지고 연금을 신청하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냐. 평생을 가지고 자기의 농지에 농사를 짓는 사람은 괜찮은데, 조그마한 농지를 가지고 그냥 반은 직장에 다니고 반은 조그마한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었는데, 이게 이제 60세가 되다 보니까 큰 농지를 경매로 사서 연금을 신청하는 것은, 그러면 그 사람은 보십시다. 회사에서 다니면서 회사에서 퇴직을 하면서 60세 이상 된 퇴직을 하면서 연금을 받고, 또 조그만 농지를 사서 한 5년 동안 농사를 짓다가 대규모 큰 농지를 사서 또 농지 연금을 받는다고 하다 보니까 요건 조금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농지를 경매나 공매로 샀을 때는 무조건 2년 이상은 농사를 지어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2년 이상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선거리 30km나 그 다음에 아니면 같은 군 내에 있어야지만이 그 농지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즉 여러분이 그 여주에 살면서 한 500평 갖고 농사를 짓으신 분이 저기 경상도에 가서 10,000평을 사가지고 그 2년 동안을 농사를 지면서 경상도에 있는 농지를 가지고 연금을 받겠다고 할 때는 주소지를 경상도로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직선거리 얼마? 30km 이내로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2020년 그 1월 1일 이후에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을 하고, 그 이전서부터 보유하고 있던 농지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지급 방식은 종신정액형, 전후 후박형, 수시 인출형. 자, 종신정액형 가입자나 사망시까지 매월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후 후박, 그러니까 초기 10년 동안은 많이 주고 나중에는 적게 주는 겁니다. 수시 인출형, 이거는 총액의 30% 이내에서는 아무 때나 빼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간 정액형은 보면
5년, 10년, 15년, 20년인데 이것은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면 자 보십시오. 종신형은 60세 이상이 되면 무조건 종신형이 됩니다. 5년 동안만 받겠다 그러면 78세가 돼야 되고 10년 동안 받겠다 그러면 73세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15년 동안 받겠다 그러면 68세 이상이고 20년 동안 받겠다 그러면 63세 이상이면 20년 동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담보농지를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의해서 주게끔 되는데 농지의 가격은 두 가지로 정해지는데 하나는 개별 공시지가가 있고 하나는 개별 공시지가가 있고 또 하나는 감정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의 주인이 연금을 신청할 때 나는 공시지가로 주십시오 하면 공시지가의 100%를 가지고 결정을 해서 연금을 주고 저는 공시지가 말고 감정평가로 해서 주십시오. 그러면 감정평가를 한 금액의 90%를 가지고 주게끔 됩니다. 그런데 다 좋지만 나쁜 점도가 있는데 나쁜 점은 뭐냐면은 아무리 땅이 크고 많아도 300만 원이 한도입니다. 그 이상은 주지 않는다. 농지연금으로는 한도가 얼마까지다? 300만 원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재외농지, 재외농지는 일회란 농지는 농지연금에 담보로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농지에 불법 건물이 있는 경우는 안 된다 이럽니다. 그 다음에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담보를 할 수가 연금으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는 농지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경매, 공매 이런 것으로 취득한 농지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부터? 2018년부터. 근데 다만 언제는 되냐면 농지를 사서 기간이 얼마 이상?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지하는 시군구역까지 직선거리 얼마? 30km 이내에 하는 경우에는 그 경공매로 샀다고 하더라도 농지연금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지연금의 장점 이렇게 했는데 농지연금의 장점은 부부가 같이 들어서 그러니까 배우자가 사망할 때도 나머지 배우자가 승계하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연금을 받으시는 분은 60세 이상이면은 되고 그 배우자는 55세만 됐더라도 처음서부터 승계한다 하게끔 되면은 그러면은 이 배우자는 55세만 되더라도 승계하게끔 됩니다. 그 다음에 영농 또는 임대소득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연금으로 받고 있어도 내가 그대로 농사를 그대로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 농지인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 빌려줘도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적 지원으로 하기 때문에 보면은 이거는 정부에서 지원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연금을 받다가 못 받는 일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연금 채무 부족액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2억을 가지고 연금을 받으시는 겁니다. 연금을 이제 3억을 받아가지고 한 10년 동안을 쭉 받으셨다 이렇게 가져갔다.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연금을 받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더 이상 연금을 받을 게 없게끔 되면 그동안 연금을 받아간 것을 그 정산을 하게끔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연금을 받는 것이 총 5억을 받았다. 그동안 5억을 받은 걸 제가 알기로는 년 2.5%의 이자를 쳐서 그것이 원금으로 됩니다. 그 원금인데 그 원금을 가지고 그 상속자가 그 원금을 그대로 농촌공사에다 주면은 그 농지는 다시 그대로 상속하게끔 됩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나 그럴 돈이 없습니다 하게끔 되면은 농촌공사에서 그것을 팔게끔 됩니다. 파는데 팔아서 연금을 받아간 것이
5억을 받아갔는데 팔아보니까 4억에 팔렸다. 그러면 1억이 손해를 봤는데 그럴 때 그 상속자에다 그 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5억을 받아갔는데 팔아보니까 8억이더라. 그럼 3억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 3억은 남으면 상속자한테 주고 모자라면 청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감면이랍니다. 내가 농지연금을 받고 있는 농지는 그 가격이 6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재산세를 내지를 않습니다. 다만 내가 그 연금을 받는 농지가 8억이든지 9억 된다고 할 때는 6억을 빼고 난 2억, 3억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내게끔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연금을 받는 통지는 월 185만 원까지는 어떻게 누구라도 압류를 할 수 없게끔 보호를 해준다 이런 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최고 상한액이 300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은 185만 원까지 압류 위험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월 연금을 월 170만 원을 받는다. 그 사람 누구도 어떤 사람도 그 압류를 못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이 연금이다. 따라서 제가 이렇게 추천 물건을 할 때 그 감정가에 한 30%에서 40%까지 떨어진 경우에는 제가 농지연금으로 추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은 이 농지 매도 및 임대 이런 것도 있고 보면 농지 팔기, 빌려주기, 구매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있고 그 외에 보면 농지 경영 회생 사업도 있고 농지를 사주는 것이 있는데 농업진흥적인 농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한다 해갖고 만약의 경우에 이 농사를 쭉 짓던 분이 내가 그 농사를 이제 더 못 짓겠다 전업한다 그다음에 은퇴하려고 한다 근데 내가 팔리지 않으니까 이 농어촌공사에서 이걸 사달라 그러면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서부터 우선적으로 일단 그 년에 얼마 정도 예산을 세우는데 그 예산을 농업진흥지역부터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사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지법 32조에 이 보면 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그 농지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농지 빌려주기. 그러니까 내가 농지가 지금 없는데 내가 영농 경력을 쌓기 위해서 그 농어촌 공사에다가 농지를 한 300평, 400평을 빌려달라고 해서 내가 살고 있는 근처에서 농사를 지으면 5년 동안 농사를 짓고 있으면 내가 농지를 사지 않아도 영농 경력이 5년이 있는 겁니다. 그 후에 5년이 지금 한 3년쯤 지나갔을 때에 경매나 공매로 농지를 사서 다시 내가 경매나 공매로 산 농지를 다시 2년 동안 농사를 짓게끔 되면 총 5년이 되는 거죠. 그 총 5년이 됐을 때에 그때 내 주소와 그 연금을 받을 주소를 30km 이내로 옮기고 그 농지를 농담보로 해서 연금을 신청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지는 이렇게 빌려주기도 하고 빌릴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농지를 구매해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농지를 매입하고 그거 이를 젊은 농업인에게 매도하는 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농지를 가지고 은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농지를 농어촌공사에서 사주고 반대로 그 농지를 살려고 하는 사람도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그 좀 젊으신 분들이 오랫동안 농사를 짓겠다고 할 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그 뭐랄까 대출을 이자를 낮은 걸로 해주면서 그 농지를 그 사람에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원 조건은 평당 4만 원이고 후계농에는 평당 8만 원까지를 이
농지를 사는데 지원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 빌리기. 그 다음에 8번째 이번에는 건축물 관리법입니다. 이거는 농지하고는 관계가 없지만은 그래도 농지를 사다 보면은 그 농지에 무허가 건물이 있거나 또는 옛날 건물이 있을 때 그것을 철거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 건축물 관리법이 새로 만들어진 것을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 건축물 관리법은 제30조에 건축물 해체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다음 같은 것은 신고를 하면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언제?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그 다음에 다음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건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인데 500제곱 미만의 건물이나 12층 미만의 건물이나 상겹층 이하의 건물은 신고를 하는 거고 그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 해체는 해체공사 착공을 하고, 해체공사 착공을 할 때는 감리자도 있어야 된다입니다. 해체공사를 감리자로 지정해 해체공사를 감리하게끔 해야 된다. 즉 건물을, 예전에는 건물을 어떤 땅에 건축 허가를 받고 건축 지을 때만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이제는 지금은 건물을 철거할 때도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3층 미만으로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로 해서 그냥 철거를 할 수가 있지만은 그 이상의 건물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을 때는 감리자가 직접 와서 감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질 때도 짓기 위해서는 감리자가 있었는데 철거하는 것도 감리자가 필요한 겁니다. 허가도 허가가 있고, 건축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고, 건축의 철거도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 아시고, 앞으로 내 땅에 내가 땅을 매입을 하는데 거기에 옛날 건물이 있다고 할 때는 그 건물을 내가 마음대로 철거하지 못하고 반드시 신고를 하고 철거해야 되고,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인 경우에는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